예,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제2부 종합학술대회 두 번째 파트인 현장 경험 공유 사례를 중심으로 이 사회를 맡은 감염병 정책 총괄과장 황우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열심히 뛰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저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보건소장님 한 분, 그 다음에 저희 검역소에서 일하셨던 한 분, 그 다음에 병원장님 한 분, 이 각계의 최일선에서 계셨던 분들, 몸으로 뛰셨던 분들의 저희 생생한 목소리를 이제 듣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 코로나19 지자체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예, 보건소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저희 김주현 대전시 대덕구 보건소장님이신데요. 예, 김주현 보건소장님은 현재 대덕구 보건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보건소장협회의 총무이사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장기간 저희 최일선에서 열심히 애써주신 분이고요. 그럼 김주현 보건소장님께서 기초지자체 시점에서 본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과제를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대덕구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저는 앞에 발제들이 이제 미시적인 세계를 다뤘다면 저희는 이제 인간 세계를 다루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지자체 시점에서 본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경험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7월에 코로나 대응의 구체적인 실무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팬데믹을 담당할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인계장 개념으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로부터 짧은 메모 형식의 글들을 받아서 수록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진료소의 모습인데요. 선별진료소는 주로 추위랑 더위, 햇볕, 폭우, 강풍 등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과 1년 365일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에 시설을 마련해서 선별진료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실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관련해서는 감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전 직원을 동원해도 확진자들이 잠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역학조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기간제 직원들과 중앙 공무원들의 지원까지를 받아서 역학조사를 하고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포털 시스템이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기확진자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능이라든지 확진자를 지역 간에 이관하는 절차가 좀 자동화된 것이 아직 부족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야간 응급 대응. 저희는 이제 재택 치료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증 환자들은 병실이 있어서 입원을 하는 반면에 중증 환자들이 병실이 없어서 재택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응급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입원이 지연돼서 응급실을 전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있으면 밤새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그런 것, 그리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의 말단 직원 그리고 119의 말단 직원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 단계로 온 환자들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격리나 이런 간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직원이 쓴 것처럼 매일매일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응대를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그 직원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격리 통지서, 이거는 PCR 검사를 한 경우의 격리 통지서가 문제가 되는데, PCR 검사를 하면 그 결과는 그 다음 날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검사일로부터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외출하지 말고 격리하고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검사를 한 사람들은 PCR 검사를 한 날부터가 격리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침에 따르면 확진된 날로부터 뭐 며칠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루 차이 때문에 직장인이나 학생들 그리고 그 보호자들의 민원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계속 매 케이스마다 있어서 이것도 담당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격리일을 확진일 기준으로 하는 거에 더해서 PCR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일도 추가로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 이송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일단 구청에 소속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운전직 주사님들은 119나 병원의 직원들처럼 환자들 이송하는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뭐 PP를 다 입고 벗고 하는 거 교육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도 크고 이송하고 나선 불안감도 크고, 그리고 이송하다가 뭐 부축을 하거나 할 때 마스크가 벗겨지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또 몇 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운전직 주사들 내지는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하차 주의사항이나 뭐 부축할 때 주의사항, 구급차 소득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 온라인 교육 같은 게 과정에 있으면 인력이 순환하고 로테이션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불안감도 좀 줄어들고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 관련 업무, 이거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그 불신이 유달리 많은 편인데, 백신 부작용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미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고 불만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고, 제출 서류 역시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거를 갖춰서 신청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보상 수용 범위를 넓혀준다 계속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는 기각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인 그리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건 보건소 직원들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번 전화 걸 때마다 통지가 기각됐다는 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욕설과 고성과 불만을 그 직원한테 토로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거를 매번 당하고 하는 것이 또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뭐 불만을 뭐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요양병원이나에서 집단 발병하거나 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그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병실이 부족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이렇게 좀 고통받는 그런 직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방역은 우리 기존의 모기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방역이 안 그래도 그게 3D 굉장히 기피하고 고된 작업인데 거기에 더해서 확진자의 동선 소독 업무가 더 가중이 됐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담당자에게서는 많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을 보낸 결과 얻은 성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첫째는 이제 보건소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감염병 관련된 팀 혹은 과가 확대되었고 감염병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축소됐고 그리고 내부 그리고 외부와의 팀워크 그리고 협력 체계가 강화되었고 이제 국민들이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이제 보건소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직 유연화는 번아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보직 순환을 계속 6개월에 한 번, 늦어도 한 8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개개인 입장에서는 업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본래 업무 외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감염병 부문 외에도 재정이나 인력 관리, 홍보 같은 경험이 대규모로 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는 사고가 유연하고 부서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광역, 기초지자체 그리고 보건소 사이의 의사소통이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능해졌고 또 이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를 통한 소통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생활화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도 많은데 앞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까지 이어온 임시 대응 체계를 상시 기능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주말과 야간 대응 그리고 순환 근무를 위해서는 정규직 비중을 확대해야 하고 역학 정보 분석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작년에 감염병 컨퍼런스에서 인력 시설 조직 업무 관련해서는 발제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 부문별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부 용역 이외의 부분만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정보의 신속한 분석 틀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건소장이 된 이후에 코로나 외에도 홍역과 A형 간염의 유행도 경험했는데 질병 양상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시각화하는 시스템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역학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시간 흐름에 따른 분석 그리고 지리적 분포에 따른 분석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작업이 중앙이나 광역뿐 아니라 보건소의 담당자가 직접 작업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역이 말단으로 갈수록 자료가 조회되는 범위도 굉장히 좁아지는데요. 관할 지역이 아닌 환자들,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익명화된 자료라도 내용을 공유를 해서 같이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앞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분석 특히 정보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교육과 함께 그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감염병의 추이에 관한 상황 판단을 내리고 수개월 후에 앞을 예상을 해서 병상이나 이송 체계 정비 그리고 관할 지역 내의 여러 기관 간의 이제 프로토콜이 다르다면 그것을 광역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사전에 정리를 해주어야 막생 유행이 닥쳤을 때 그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현재 전문가 지원기구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나 권역별 질병 대응 센터가 있는데 이 조직들은 지금 예를 들면 광역시도 그 정부 구조 밖에 있는 별도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기구의 의견이 행정적인 구속력이 없고 설사 그것을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은 신속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단계에서 생기는 그 시간의 지연 이런 것들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역 지자체에도 역학조사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역시 개별 환자 혹은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한 대응 위주로 이제 하고 감염병 정책에 관한 발언권이나 행정적인 실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권이 있는 감염병 전문가가 지자체 내부에 있는 것이 보다 빠르고 신속한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이제 사각지대를 줄여야 되는데 코로나 대응에서 부각된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이 어려운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들이에요. 이들은 예방 접종을 맞기도 어렵고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검사를 받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집에만 와병 상태로 있다가 예방 접종 횟수도 거의 못 받은 상태로 어느 날 이제 응급실로 이제 굉장히 악화돼서 응급실로 갔다가 이틀 만에 돌아가시는 그런 굉장히 전형적인 사망 스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택 방문해서 백신 접종하는 것이 아주 드물게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현재 의료법이나 예방접종 지침에서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대본의 지침이나 회의 때는 방문 접종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왜 너희들 예방접종 지침 안 지켰어 이렇게 해서 또 담당자들이 시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염병 위기 대응 3, 4단계에서는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이런 법률이나 지침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방문 진료와 재택 치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확진돼서 재택 중에 치료 중인 환자를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대면 진료도 상담할 수도 있지만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보건소의 의료진이 방문 진료를 통해서 채우면 좋겠는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본인 부담금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면제 대상인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진료비 수가는 우리가 결손 처리하면 된다고 해도 그 결과로 나가는 이제 약제비, 바이러스제를 포함한 약제비는 상당히 나갈 것인데 그 본인 부담금 내지는 보험 수가 전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관련 규정을 좀 개선을 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사례들을 봤을 때 떠오르는 중심이 되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업무 지침입니다. 저도 민간에 있을 때는 업무 지침 같은 거 크게 중시 안 하고 그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저의 경험에 따른 판단을 더 중요시했는데 조직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점점 지침의 중요성을 갈수록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 지침은 국가나 지자체 혹은 기관 규모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업무의 내용과 흐름을 규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이 지침을 밟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라든지 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선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 기준을 못 미칭을 대응을 하면 직무유기로 지탄을 받고, 지침 기준 이상의 대응을 하면 과잉 대응을 했다, 인권 침해다, 이런 비난을 받기 쉽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개인이 문책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지침은 원래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과의 괴리가 분명히 있고, 과학적인 근거 위주로 상세히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실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침을 단순화할 것인지를 가지고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상황 및 보유 자원이 변화함으로써 현장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각 기관의 지침, 특히 이제 보건당국과 병원, 학교, 이거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 각각의 지침에 굉장히 강하게 준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을 위해주로 작성된 지침이 과연 현장에서 적응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침을 시행해 보기 전에 사전에 한번 일선 기관에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각 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사전에 줄이고 조율하기 위한 행정 주체들, 적어도 중앙 내지는 광역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지침이 변경이 될 때는 언론보다는 일선 보건기관에 반드시 먼저 공지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근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및 갈등 발생으로 인해서 고충과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동일한 문제로 반복적으로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직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애로사항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하는 경우는 기관과 개인 모두 문제가 소지가 있는 상황을 경쟁적으로 회피하게 되고, 더욱더 경직된 대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현장에서는 병원과 119가 보건소의 말단 직원들 간에서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을과 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팬데믹의 방역 수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다음 팬데믹이 왔을 때 방역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방역의 정치화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저희 질병청에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마음이 참 뜨끔뜨끔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선별 진료소부터 해가지고 역학조사, 병상 배정 문제, 확진자 이송, 각종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의 2페이지 한 번꼴로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민원이었고요. 그리고 어려움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이 어려웠다는 걸 저희가 강의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이제 질병청이나 복지부에다 이야기하는 게 하시는 이야기 같기도 했는데요. 임시 대응 체제를 지금 상시 체제로 전환을 하자.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 빠른 분석, 그리고 보건소와 광역의 전문성, 특히나
저희도 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권역별 대응센터나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지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아마 이슈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사각지대 문제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아까 저희 질병청에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고 한 부분이 사실 업무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애로가 있고 뭐 현장하고 조금 보는 시각도 달라서 저희는 빨리 전파를 하기 위해서 동시에 언론과 동시에 이제 배포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일선에서는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또 민원을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도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 보호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보호, 요거는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도 이제 잘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이 없는지 좀 확인해서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저희 이제 두 번째 강연으로 저희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님의 거점 전담병원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이라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와 관련된 진료와 치료 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 또는 이제 의료 경영인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애로, 또 이제 정부 당국에 필요한 뭐 정책적 제안 이런 것들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저희 김병근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근 원장님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자문위원으로, 현재 또 대한병원협회 감염병관리 실태조사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예병원 병원장님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럼 김병근 원장님께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병근입니다.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9시 반부터 현장에 와서 쭉 참관했는데, 그 시간에 훈포창을 비롯해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 질병청장상 등을 받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을 받으신 분이 있고 아직은 상을 안 받으셨지만 미래에 받으실 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상을 주는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앞선 보건소 현장의 발표처럼 어찌 보면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의료 현장이라든지 또 일부 선별진료소 이런 데는 주목하고 보도를 하지만, 묵묵히 말없이 지금까지 3년 내내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하셨던 우리 많은 보건소 직원들, 또 질병청,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그 노고를 어찌 다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전체적인 역사 그리고 사례 공유, 난관들,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시기별 발생 현황은 존스홉킨스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1기에서 5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해외 유입과 함께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기는 수도권 확산기, 3기 때가 재작년 겨울인데 이때가 알파 변이주가 유행하던 시기고요. 이때부터 유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4기는 델타 유행하던 시기였고요. 5기는 올 초에 오미크론 유행하던 시기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망자와 유중증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확진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전체 중에 박예병원이 들어가는데, 박예병원에서는 처음에 코로나 확진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는 바로 의료 대응 컨퍼런스를 하고, 저희가 메르스를 경험했던 평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은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았을 때 바로 텐트 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구 경북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바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생활치료센터들을 꾸준히 운영했고, 당시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코호트 격리를 한두 번쯤은 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3기 때입니다. 딱 2년 전 이맘때쯤이죠.
병상 부족이 극심하던 때였고 지금은 상상도 못할 하루 1,000명 확진자, 지금은 1,000명은 쳐다보지도 않고 10,000명도 눈에 안 들어오고 10만 명도 좀 많아졌네 이 정도인데 당시에는 알파 변이 또 델타 변이 이렇게 그 치명률이 높은 변이주가 유행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뉴스의 동경민입니다. 예견된 동영상 비극이 소리는 안 눈앞에 나오나요? 닥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당시 40개 나왔던 천명대, 뉴스입니다. 비급한 중증 예견된 환자는 비극이다. 보름 만에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200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사망 환자가 늘어나는데 심지어 자택에서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가 몇 명씩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분 1초가 이렇게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배정받기를 기다리다가 숨진 환자가 지금까지 모두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군가는 병상을 열어야 될 시기였습니다. 단순한 생각이었고 당연한 생각으로 또 양심상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자, 또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이런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예병원 전체를 코로나 병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거점 전담병원 8곳이 마련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일 평택 박예병원을 1호 거점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저희는 그동안 개원 이후에 꾸준히 종합병원으로서 위상을 확대해 갔었고 수술과 시술로 앞서가는 병원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환자를 중점적으로 또 심지어 코로나 환자만을 보는 그런 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담병원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쟤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단순한 생각입니다.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죠. 3차 병원이나 대학병원은 그분들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 다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병상을 제공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주변에는 반대와 만류가 심했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킨 적이 있느냐, 또 왕따 당하면 어떡할 것이냐, 코로나 낙인 찍히면 어떡할 것이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의향을 접수하고 저희가 오케이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중수본에서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저에게 거점 전담병원 지정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고요. 하루 평균 300명 정도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9일 만에 거의 연 3,000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병원을 전부 다 뜯어고치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병상으로 오픈했습니다.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고요. 이후에 환자 확진자 중에 수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는데 출산을 저희가 받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정부 정책 시책에 따른 재택의료기관 그리고 외래 단기센터, 재택치료센터 등등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 전담병원 MOU도 체결을 했고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돼서 운영도 했습니다. 1년 전 일이죠. 올해 오미크론이 대량으로 확산될 거가 예상되던 그때 이제는 또다시 병상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예병원의 1년간을 경험했던 거점 전담병원의 사례가 좋은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거점 전담병원을 대거 모집하게 됐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병상을 전체 비운 14곳 중에 9곳이 병원협회 임직원 의료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리더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확산세에 따른 전체 병상에 대해서는 처음에 알파가 유행했을 때는 거점 전담병원이 전국 11개소였고 그중에 이 근처 옆에 있는 오송 베스티안 병원을 비롯해서 박예병원까지 병상 전체를 비운 곳은 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는 전국에 42개소의 거점 전담병원이 운영됐고 소아, 분만 등의 특수병상 81개 병원을 포함하면 최대 123개 병원의 거점 전담병원들이 있었고요. 이 병원들은 특수병상 중환자 이런 모든 환자들을 입원 치료했고 또 정부 시책에 따른 각종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재택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점 전담병원 통계를 보니까 알파와 델타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11개 기관이 당시 중증 병상의 4분의 1 정도, 준중증의 한 2분의 1 정도를 담당했었는데 오미크론 유행 시기 때 보면 중증 병상의 거의 절반 그리고 준중증 병상의 66% 정도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 소아 등의 특수 병상을 제공했고요. 감염병이 끝나진 않았지만 질병청이나 중수본 또 지자체에서 발표되고 있는 많은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 거점 전담병원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정부 시책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통계를 봤습니다. 박예병원을 거쳐간 입원 환자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400여 명 되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수술방을 잘 갖춰놨는데요. 이곳에서 수술했던 환자들을 통계를 보니까 소아 환자나 초고령 또 개복 수술, 응급 수술 등등의 각종 수술들을 했는데 전신 마취 수술 건수가 262건, 국수 마취가 582건, 합 844건이 됐고 응급 내시경을 했던 것도 70건의 누적 결과가 있습니다. 투석 환자는 정말 큰 문제였고요.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또 현재나 많은 그런 집중 또 관심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2년 전 당시에 거점 전담병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 투석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6일 밀리고 7일 밀리고 온몸이 붓고 3kg, 5kg 늘어나고 또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환자들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이분들 중에 안타깝게 상당수는 명을 달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투석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당시에 보건소라든지 또 119 구급대라든지 많은 분들이 애를 타고 병상을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던 그런 현장이었었는데 박예병원을 비롯한 거점 전담병원이 이런 투석 환자 병상들을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성상 응급 투석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휴일이나 야간 상관없이 환자들이 발생하면 응급 투석을 돌리고 생명을 건지는데 열심히 앞장섰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대한신장학회가 서울대병원들 또 보라매병원 그리고 강남성심병원 등 여러 병원들의 교수들이 협력해서 박예병원 또 강남병원 등등 투석을 하는 코로나 환자 전용 병상들을 서포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1인 투석 격리 투석실 4개를 포함해서 총 23개의 병상으로 지금까지 약 3천여 명 정도의 투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센터를 가동했고요. 누적으로 15,60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외래치료센터가 있는데 환자들이 여러 모양의 운송수단을 통해서 병원에 오고 또 갖춰진 절차에 따라서 외래 진료, 투약 그리고 각종 간단한 시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래 치료센터입니다. 약 5,400여 명 진료를 했습니다. 이때 시에서 제공하는 그 차량이나 또는 방역 택시 등등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운송 수단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 차량을 개조해서 환자들을 저희가 이송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동 전담반이라고요. 시설에 입소한 그런 어르신들의 단체 발병이 있을 때 또 진료가 필요할 때 의사가 없는 현장에 저희가 의료진을 급파해서 진료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응급실을 운영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환자 응급실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기존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는 환자 응급실 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한때는 코로나 환자나 또는 열나는 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진료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1,100여 명 그리고 전체 거점 전담병원을 다 합치면
거의 한 15,000명 정도 되는 응급실 환자를 저희가 진료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어느 때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환자들의 치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산모나 소아 매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데 산모들 특히 병원을 찾지 못해서 또 출산에 대한 두려움, 또 신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타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산부인과 전문병원도 아니고 또 분만을 전적으로 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산모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중에 그 출산도 저희가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산모는 338명, 신생아 소아 포함해서 942명 저희가 진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격리 환자들이 심리적 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어린이들 또 초고령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버이날 때는 비록 누워 계신 분이지만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사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어린이날은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각종 환자들이 왔어요. 외국인 환자, 노숙자, 주취자, 정신질환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또 보건소 직원들이 이 환자 이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또 평택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4시간 한밤중에도 연락이 오면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인도 있었는데요. 이 사례에 나온 분은 코로나 진료를 하게 되면 100%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 약간 내는 그 돈이 부담된다. 이랬던 분인데 저희 의료진이 돈을 모아서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절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사관에서도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진료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저희에게 고인의 유족이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 임종을 CCTV로 지켜봤는데 돌보시는 간호사들의 정성이 너무나 참 눈물겹고 대단하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차량을 통해서 상담 지원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특식데이로 다양한 그런 식사를 제공했는데 직원들이 박예병원 맛집이 생겼다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식사를 잘 챙겨 먹고 그 덕분에 아주 튼튼해졌고 또 살찌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선물들을 꾸준히 보내드렸고 또 보너스에 또 휴가비 지원까지 많은 일들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UC 카드를 만들어서 전시하면서 같이 응원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점병원이 이제 점점 필요 없게 된 게 현실이잖아요.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일상의료 체계에서 많은 곳에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고 또 다행히 오미크론이 되면서 코로나의 치명률이 떨어진 그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2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했던 거점 전담 병원들이 이제는 별로 필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그동안 이렇게 병원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거점 전담 병원의 여러 그런 문제점들, 난관들 중에 하나가요. 특히나 병상을 전체 다 비운 거점 전담 병원은 16개입니다. 일부 비운 병원들은 병상을 다시 정상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으로 변환시키기만 되는데 거점 전담 병원 중에 병상을 다 비운 데는 새로 개원하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의사, 간호사 확충해야 되고 그동안 운영 안 하던 많은 부서들, 특히 외래나 이런 직원들을 모집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달 전에 거점 전담 병원 종료를 한다. 이제는 병상을 하나도 안 남겨도 된다. 이런 예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좀 오리무중입니다. 2달 전부터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 지금까지도 확정된 바는 없고요. 질병청이나 중수본이나 지자체나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이런 상태. 왜 걱정하냐면요.
먼저 회복된 지방 의료원들 데이터를 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3년 또는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현재 병원 가동률이 50%에 못 미치는 곳들이 지방 의료원 중에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공공병원들이 회복하는데 이런 3, 4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 민간 병원들 중에 병상 전체를 비운 거점 전담 병원들은 특히나 많은 걱정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래 환자나 수술 환자나 많은 환자들이 현저하게 감소됐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 전담병원이 어떤 경로를 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또 데이터를 보면은 새로운 변이는 여전히 나올 기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오늘 학회에서 쭉 얘기하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그런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들처럼 새로운 감염병들은 꾸준히 나오면서 그 발생 주기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정과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실천과제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 체계 개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료 인력 양성 교육 강화, 또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하면서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를 위해서 중앙 감염병 병원 중심으로 의료 대응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완비가 됐을까요?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시책에 맞게 완비가 되는 데는 적어도 2년 아니면 한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설계 중인 곳도 있고요. 착공은 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감염병 그 공공병원들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하드웨어도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갖춰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 강연에서 따온 건데요. 우리 임승관 단장님도 현재 가진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팬데믹을 대비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점 전담 병원들은 민간 공조 체계의 그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대두될 때, 그리고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들이 대두될 때, 그리고 어떤 팬데믹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할 때 공공병상만 가지고 대응하기는 충분하지 않았고, 공공병상을 단기간 내에 수준 높은 그런 진료기관으로 또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기관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체계들을 잘 활용해서 공공병원 또 민간병원 상관없이 같은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거점 전담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코로나19 치료에 대해서 부족한 병상, 특히 중환자 병상을 적기에 충분히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특수 병상들, 고령 환자, 와상, 특히 투석 환자, 소아, 임산부 진료 등등을 감당했고요. 대면, 비대면 외래 진료라든지 코로나 응급실 진료, 재택 치료, 기동 전담반 등등 다양한 국가 시책에 맞춘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받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동시에 환자에게 동반되는 많은 의학적인 문제들, 코로나 환자의 비코로나 질환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병원들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른 어떤 곳보다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서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건소 46개 중에 33개소에 저희가 설문을 보내서 거점 전담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잘했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요, 해당 사항이 있는 보건소에서 답한 것은 거의 한 70% 이상이 매우 만족, 어떤 항목은 심지어 90% 이상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그런 대답을 해줬고, 불만족스럽다는 대답은 0.1%도 안 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체계에서 거점 전담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필요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병상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때까지 2, 3년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고 단기간 3개월이나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야간 입원 시 빨리 대응해줘서 고맙지만 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요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만들었던 감염 대응 의료 체계입니다. 원스톱 진료가 가능하고 한 병원 안에서 중환자와 준중증 환자, 경증 환자들을 스텝업, 스텝다운 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송을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치료가 완료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초과 사망, 그러니까 코로나 진료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를 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어야 될 그런 환자들에 대한 사망인데 이런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췄다라고 보는데요. 여전히 초과 사망은 아직도 높다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들은 특수병상들을 특히 투석이나 수술, 산모, 소아 이런 환자들의 병상을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외래 진료센터, 외래 투석센터 등등을 운영했고요. 지자체와 협업하면서 지역의 감염병 대응 조직의 한 축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 전담병원 그중에 병상을 전체 비운 16개 병원들이 여태까지 투자했던 시설과 인프라들은 매우 훌륭하고 이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모두 다 스톱시키고 그만두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이 아직 완비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적어도 2, 3년 아니면 4, 5년 정도까지 있을 텐데 이런 거점 전담 병원 중에 일부를 질병청이나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공공 인프라 의료가 확보될 때까지 일종의 브릿지 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부족한 이런 의료 전달 체계 하에서의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동안의 경험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치료 인프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도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도 이들이 한 일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이거 아닌가요? 빨리 끝냈네요. 저희가 지난 병원협회에서 코리아 헬스케어 컨그레스에서 저희 영상을 제출했는데 대상을 받은 3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다 지났으므로 나중에 필요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병근 원장님의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거점 전담병원의 그 동안의 역할과 그 기능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역할을 좀 재현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살펴보면 코로나 환자 수술 아마 몇 년 전에 이슈들이 많이 됐을 겁니다. 환자를 못 받겠다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주신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또 하나 출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때 코로나 확진자를 수술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뭐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됐었는데 거점 병원들에서 그런 거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고 특히나 수많은 투석 환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진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기동 전담반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응급 환자를 위해 가지고 일반 그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경우에 불편함이 별로 없었겠지만 응급 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도 열었었고요. 한마디로 그 코로나 시대에서 그 진료와 치료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아마 소속 의료인도 좀 살펴보셔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좋건 싫건 대내외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고 병원 유지 관리에도 좀 뭐 처음부터 어렵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지금 현 상황도 뭐 녹록치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는데 그 중에 좀 뭐 결과적으로 꼽자면 결국에는 공공 의료가 충분히 좀 확충되기 전에는 그래도 거점 전담 병원에 대해서도 선별을 좀 해가지고 브릿지 역할을 좀 하게 해달라. 그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마디로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그리고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웬만한 그 결심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 원장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그 현장의 목소리 제 세 번째 저희 이제 저희 그 방파제 해외 방파제 제1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검역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저희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저희 사실상 공항 해외 입국 통로를 했던 거는 인천공항밖에 없거든요. 그 일선에서 저희 고생해 주신 저희 김준숙 과장님의 발표를 들을 건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이게 문을 완전 닫느냐 안 닫느냐 그런 절제정명의 순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과정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선별 진료소도 만들고 선별해가지고 병원도 격리도 시키고 병원도 보내고 임시 생활시설도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도 격리하고 열흘 뒤면 퇴소시키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건데요. 오늘은 그거를 잊지 않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 김진숙 과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예, 이미 4시가 돼서요. 한 5분이나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일단 그 2000년 1월 20일에 1호 환자 중국인 1호 환자가 생기면서 인천공항 그 당시 인천공항밖에 오픈을 안 했으니까 검역이 그 기존에는 없었던 올라운드 검역이라는 거를 실시했습니다. 1호 환자 생겼고요. 그리고 고강도 검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게 이제 3월 발표는 3월인데 1월부터 이미 시작했고요. 이 고강도 검역을 하려면 저희 검역관 갖고는 되질 않아서 군 경찰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 내에서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동형 그 검체 채취실을 지금 대여를 했고요. 왜 이렇게 올라운드를 해야 되냐?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1월 20일에 확진 환자가 발표됐고 WHO가 팬데믹을 선포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당시에는 해외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해외 유입 코로나를 차단하고 지역 사회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역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요 위에 3가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검역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주로 아프리카 황열이나 콜레라 그 주로 동남아시아 쪽 이런데 메르스 중동 이런 데서 오는 비행기에서 온 승객만 저희가 검역을 했는데 올란도 검역을 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오는 모든 승객 이 당시에는 승객이 보통 인천공항에 하루에 10만 명이 입국을 하는데 이 당시는 하루에 5천 명으로 한 20분의 1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통은 일선 검역대에서 발열만 체크하고 특별히 없으면 보내는데 일선 검역대에서 열이 난다. 나 좀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선 검역대에 가서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이선 검역대에서도 이 사람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증도에 대한 사례 분류를 공보위나 군의관이나 역조관이 합니다. 이때 국방부에서 군의관도 다수를 보내줘서 저희가 24시간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검체 채취를 이 사람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검체 채취를 했는데 이때 여기 이재갑 교수님은 와 계시지만 저희 공항 내에 검체 채취실을 그 맨 처음에 급한 마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항 내에서 하는 거는 전체 공항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기도에 이동형 검체 채취실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검체 채취하는 것만으로는 되게 한계가 있고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하기도에서 좀 추체를 해야 되는 사람은 저희 이렇게 공항 외곽에 음압경실 50실이 있는 그쪽으로 다시 이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항 내에서 좀 증상이 경한 사람은 이게 공항 내에 이런 파티션을 다 설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게 하고 PCR 검사하고 한 7시간 결과 나올 때까지 이렇게 대기를 시킵니다. 대기를 시키면서 점심 갖다 줘야 되고 저녁 갖다 줘야 되고 사실 그런 일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검역만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요 두 번째 위에서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그 50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방이고 안에 내부 모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침대하고. 예. 그런 이제 그 기존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서 타겟 검역이라고 저희가 실시했는데 타겟 검역은 지금 검역 지침상으로는 37.5도만을 저희가 이상자로 잡는데 37.3으로 증상을 내리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저 유증상자하고 같은 동반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사람도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수 검사는 외국의 우리나라 기업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이라크나 뭐 아프리카 이런데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그 나라는 너무 어려워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 우리나라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거의 다 전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너무나 분류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이런 표를 만듭니다. 이 사람은 중동에서 왔으면 격리하고 이런 표를 계속 만들고요. 그리고 표 갖고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런 목걸이를 다 채워줬습니다. 입국하는 분들에게 목걸이를 채워서 이 사람은 PCR 미제출자면은 다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시 니네 나라 돌아가라라고 하고 PCR 제출자는 집에 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걸이 모양이 수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SOP를 저희가 만들어서 현장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검역관만 이 검역을 하면 SOP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 경찰, 소방, 지자체 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SOP를 빨리빨리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저희 초반에는 14일 격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특별 검역 앱을 깔면 그 앱 깔면서 동시에 그 지자체 보건소로 연락이 되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그리고 특별 수송은 이때 그 아무 차나 타지 못하게 하고 그 경기도 버스가 따로 하고 충청도 버스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온라운드 검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정리한 성과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시사점을 저희가 세 가지로 보면 신속한 검역 체계 여기 보시다시피 1월 3일에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20일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딱 8일 만에 입국장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요. 31일 3일 후에 검역소 내에서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런 게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2000년 첫 해는 전체 입국 환자가 1000명이 확진이다 그러면 공항에서 30%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0%를 잡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역으로 가지 않게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근거 기반으로 해서 타겟 검역이나 전수 검사를 해서 검역을 기존의 일반 검역에서 훨씬 고도하고 검역을 좀 집중해서 근거를 좀 마련하고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처럼 그 타겟 검역이나 전수 검사를 한 이 검역 결과가 정책 결정의 근거가 돼서
외교 부담을 감소시키고 대국민 설득에 용이했다. 예, 저는 이게 큰 성과라고 보는데 저희가 인도 예를 들어서 델타가 항상 한창 그 창궐했던 작년 봄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오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비행기는 저희가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그 나라의 항의가 엄청 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검역 결과를 에비던스로 제시를 하고 대국민 설득도 훨씬 용이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6월 10일부터 우리가 타깃 검역을 했다. 이러면은 중대본에서 28일에 방역 국가를 지정을 합니다. 방역 국가를 지정한다는 것은 비행기의 운항을 60%를 줄이는 겁니다. PCR 검사를 갖고 오지 않으면 입국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방역 국가 지정 갖고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7월 4일에 미제 출전은 탑승 제한을 실시하는 이게 정책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 저희 그 인천공에서 이제 검역을 올라운드 검역이나 고도화를 하면서 정책 기반 그 근거를 제시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검역에서부터 저희 검치 채취 뭐 전반에 걸쳐 가지고 상세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이제 중수본 경험할 때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것도 한번 다시 생각이 났는데요. 뭐 목걸이 그 활용했던 거라든지 그 앱 사용 문제 초창기에는 물론 뭐 갈등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잘 됐던 검역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국가별 동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 타겟 검역을 하든지 전수 검역을 하든지 근거 기반으로 좀 하자는 말씀. 그리고 검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여기에 대해서 각 국가별 조치나 그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근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해서 잘 그 계승해야 될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 주요 내용들은 다 들었고요. 저희가 질의응답을 간단히 받을까 합니다. 지금 아까 앞서서 발표해 주신 저희 그 연자 두 분께서도 올라와 가지고 저희 착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고 저희가 좀 밀리다 보니까 저희 내용에 대해서 저희 우선 온라인에서 올라온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기 김병근 원장님께 질의인데요. 박여병원 의료진께서는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의료진들도 감염 우려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설득하기 전에 하실 분들은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신 거고요. 모든 의료진들은 아마 현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현장을 떠나야만 하는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당시에는 아이들에 대한 감염 우려가 매우 무서웠기 때문에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은 같이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같이 하자라고 억지로 설득하고 또는 협박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의료진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우 열심히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평소 병원장님께서 잘 대해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쉽게 설득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저희 그 두 번째로 저희 그 김지원 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의 기대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좀 큰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면 일단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자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뭐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각 기관 간에 서로 다른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거대한 방역의 수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담당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대부분이 공감하시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뭐 지자체하고 뭐 관계라든지 지자체 내에서도 시도하고 또 시군구의 역할이 분리가 돼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된 거는 감염병 권역별 센터가 있고 또 이제 민간 기구이지만 공공성이 있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서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자리에서 나중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처음 질문 김준숙 과장님 설명이 아주 좋았나 봅니다. 다른 분들은 좀 약간 정책적인 거를 많이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검역 대응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에피소드는 그때 2021년에 노트르담드 파리 공연단이 왔었는데 그 공연단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왔는데 1차 공연단이 거의 전부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2차로 들어오는 공연단은 저희가 공항에서 다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입국장에 공항 내에서 소리 지르면서 공연 연습을 했던 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으로 공연을 공항에서 들었던 기억이. 네, 검역소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꼭 부러운 건 아니고요. 뭐 하여간 저희가 뭐 질의는 여러 가지 또 뭐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쯤에 하고요. 그 다음 강의는 쉼 없이 제 세 번째 파트인 여행의학에 대해서 저희 이수 공통 감염병 과장 황경원 과장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연자분께서는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